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농산물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도 과일과 채소값이 비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희생안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의 비대위 전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설 속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공급량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법 때문에 간접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국방부는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 전 전역한 부사관에게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달하는 외환을 해외에 송금한 시중은행들이 영업 정지와 과징금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탄자니아에선 홍수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 속에 온난화로 지구온도가 7년 안에 억제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중국 세관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또 터지지 않을까 산업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때와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고 또 물가나 금값도 함께 전망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한러 관계 회복은 한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한러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 해설위원 실장과 짚어봅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2달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이 분수령. 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첫날 조희대 후보자의 과거 판결 이력이나 사법부 현안에 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질 검증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조희대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판결을 내렸다고 우려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무분별하다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야말로 누적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 신뢰를 복원할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하루속히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은 그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전세 사기 후속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9,1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800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 세입자를 비롯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야의 총선 관련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어제 당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혁신안이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자
애초 예정된 화상회의도 취소한 채 후속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선 오는 목요일 정기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까지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예정된 총선 준비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가 일부러 분란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낙점한 공관위원장 후보자 1명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들 목소리와 가까운 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김 대표는 일단 좋은 말씀이라며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강승규 전 수석이 혁신이 목적대로 갈 것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바랄 것이다라고 좀 발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가야죠. 이후 조금 전 이만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여당 지도부를 불러 모아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당과 대통령실 사이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신당설에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지적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응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SNS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를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학자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지만 조용히 웅크리고 살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 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야권 곳곳에서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이 일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 선거제를 둘러싼 파열음도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감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가능성에 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당이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정당에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약 파기는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서 총선 선거 규칙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관련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야당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벌써 도주 개각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검증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 공격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폭 개각을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장관들을 내보낸 걸 두고 책임지고 경질해야 할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에게 자리를 깔아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안도 국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관련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개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TA를 통한 수출길 확장과 함께 중소 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우겠습니다.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습니다.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 네,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공사 여비로 쓰라고 남겨둔 정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돌려 쓴 공무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비싼 점퍼와 신발에 스마트워치를 사고 심지어 공짜 유럽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인 공금은 시설 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공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점퍼와 신발 같은 스포츠용품에서부터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까지 구매 물품도 다양했습니다. 가짜 출장을 올려 가외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으로 공짜 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 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 부대비 유용을 막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수출과 건설 경기가 나아지면서 3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앞선 속보치와 같은 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증가했고 수입도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2.3% 늘었습니다. 건설업이 2.3% 성장하며 건설 투자 역시 2.1% 늘었는데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넉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값이 13% 넘게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이긴 한데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째 3%대 상승률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는 0.5%포인트가 떨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줄곧 오름세였던 물가 흐름도 넉 달 만에 꺾였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휘발유가 2.4% 올랐지만 경유는 13.1%, 등유는 10.4%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하락폭이 다시 확대되고 농축수산물, 내구재, 섬유제품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농산물 값은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농산물은 13.6%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입니다. 사과와 토마토, 파, 오이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 쌀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겨울철 기상 여건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0%까지 낮아졌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달 초중순 종료 예정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이렇게 먹거리의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달에도 과일과 채소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세종시에서 연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사과 등 과일류 생산이 줄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온 하강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 채소 가격도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소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이번 달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닭고기와 달걀 값은 최근 확진 사례가 나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에 비유했습니다. 봄이 곧 올 거라면서 역동 경제 구축을 다음 경제팀의 키워드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동 경제의 구축입니다. 규제 완화,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출 증가로 위험 가중 자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공개한 은행 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56%로 지난 6월 말보다 0.15%포인트 내렸습니다. BIS 기준 자본 비율은 총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 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힙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이르는 수상한 해외 송금을 한 5대 시중은행 포함 9개 금융기관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관련 정황을 처음 포착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을 금융당국이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규모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를 보고한 뒤부터입니다. 이후 금감원은 즉각 현장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은행 건 중에서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인 NH선물에서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만 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의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습니다. 수입대금 지급 등 마치 무역 거래처럼 꾸며 해외로 뭉텅이 돈을 보냈는데 전혀 거래가 없던 신생 업체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간 정황이 상당수 발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싼 적이 있기 때문에 1조 원 상당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일부 지점에 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가운데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왜곡한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관련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내일부터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 카드 앱과 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서 은행권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내일부터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 카드 앱을 다운로드해서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원정 도박 자금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환전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기고 나머지 일당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과 명동에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해외 원정 도박 고객들로부터 원화를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60억 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3분의 2로 줄면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R114는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가구로 올해보다 12만 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기도가 6만 가구로 예상돼 양주와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4만 가구가 줄고 대구는 1만 가구로 2만 가구, 인천은 2만 가구로 2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심층 기사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 과정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선 한 달에만 9만 발 이상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건 10분의 1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곧바로 전달됐는지 미국이 한국 포탄을 무기고에 채우는 우회 방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를 재촉한 겁니다. There's not a magical pot of money out there that we can go dip into that we have been hiding off in the corner. It's straightforward. Congress has got to provide the funding or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support Ukraine.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백악관이 패키지로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가운데 이스라엘만 따로 떼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존슨 하원 의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의 남북 국경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 정상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는 보도, 앞서 특파원 보도로 보셨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한러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이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우선 푸틴 대통령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한 걸까요? 어제 그 크렘린궁 안에서 새로 러시아에 부임한 외국 대사 21명에게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도훈 신임 주 러시아 대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자리에는 영국, 독일의 신임 대사도 있었고요. 보통 이렇게 국가 원수들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대사들을 모아서 한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모아서 신임장을 제정받습니다. 신임장이라는 거는 그 나라 국가 원수가 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식적으로 이 전권 대사, 특명 전권 대사, 즉 우리 짧게 대사라고 그러는데 대사의 그 임무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우리 이도훈 대사 모습이 지금 보이죠? 네. 예. 자, 굉장히 좀 짧은 언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러 관계 회복이 한국에 달려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푸틴 발언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20초 정도 됩니다. 근데 딱 두 문장인데 앞에 문장에는 이제 한러 관계의 회복, 이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뒤에는 러시아는 우리는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러시아 정부, 특히 이제 국가 원수인 푸틴 대통령의 입장이 아주 간결하게 들어있는데 한러 관계의 회복을 바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 것 같고요. 한국이 뭔가 이에 대해서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2월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그 직후에 서방의 제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방의 제재 합류를 했고요. 뭐 금융 제재도 있고 수출 통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자 이제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요. 이것이 이제 양국 관계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좀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사실 친구 관계에 비유하면 딱히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었는데 어느 좀 순간부터 좀 어색해진 건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뭘 염두하고 나온 발언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을 우선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교적인 거는 뭐 지난 9월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무기 지원, 그 기술 지원, 무기 기술 지원까지 한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당장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한국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10위권의 경제 대국과 협력을 해서 뭔가 좀 네. 풀어보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과 현대가 모두 철수했고 미국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철수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산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주로 수출품인데 이것을 이제 서방에서 안 사주니까 인도와 중국이 이걸 싼 값에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러시아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나쁘고 우크라이나에 3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예비군으로 동원되면서 그 인력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뭔가 좀 서방과 가까운 한국과 좀 경제적으로 교류를 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것으로 저는 봤고요. 푸틴이 이제 그 어제 연설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침공 전이겠죠.만 해도 가장 건설적인 방식으로 한로 관계는 발전했다. 그리고 경제 분야는 상호 이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자, 아까 그 파트너십 궤도라고 했거든요. 자, 네. 푸틴 대통령 발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푸틴 대통령 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От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зависит, удастся ли верну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траекторию столь выгодного для наших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партнерства.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посол,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그러네요. 네. 되돌릴 수 있을지 여부는 한국 당국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푸틴 대통령의 말을 좀 액면 그대로 들어도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김정은 만나서 무기 기술을 지원해 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교관의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대사의 신임장 제정받는 자리에서 한 얘기라 외교적 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굉장히 간결하게 러시아 정부의 입장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의심하자면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국이 서방과의 경제협력이나 여러 가지 외교협력을 하는 것을 틈을 좀 비집고 들어오자 이런 어떤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여전히 있는데 어떤 그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측에서 한국과의 뭔가 협력을 재개하고 싶다라는 의사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9월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을 언급해 주셨지만 러시아가 사실 과거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한 적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에 6차 핵실험 때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리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미러 관계가 나빠지고 미중의 대립이 고착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게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도 꼬였죠, 사실. 그래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그것이 거의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완화되면 북한 핵 문제도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반드시 북한과 협력을 해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한국과 대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향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7월에 윤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연대를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 방문해서 보스토친이 그 우주 발사 기지에서 회견을 하면서 우주 협력을 약속받고 그것이 이제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에서도 한러 관계가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푸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그 한반도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정치 외교적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기를 희망해 왔고 그런 노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면 가장 위축되는 것은 북한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을 테고 많은 제안을 했을 텐데 한국이 러시아와 대화를 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이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드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 자리에 우리 이도훈 대사를 포함해 영국, 독일 대사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서방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대사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상황이 좀 더 좋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일 대사에게는 협력의 중단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하면 유럽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이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무척 가깝고요. 네. 또 이제 올해 그 나토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는 비난의 소리를 냈는데요. 200년의 이 중립정책, 군사블록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양국과 러시아와 스웨덴 그리고 유럽 전체 그리고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라도 좀 잠잠했던 푸틴 대통령이 좀 외교적인 보폭을 넓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이 전범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나왔죠. 그래서 사실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행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간 나라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과거에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연방에 속했던 나라나 중국만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동으로 이제 발을 넓히는데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UAE는 한국, 미국, 중국과 모두 가까운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외교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두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공을 계기로 중동에서 일고 있는 어떤 반미의 무드, 그 물결에 러시아가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일, 그러니까 석유 원유 문제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같은 큰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협력할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서둘러 가보면 아까 특파원 보도였거든요. 한국이 유럽 국가보다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좀 확인된 내용일까요? 이것도 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 양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한 그 무기를 지원해줬다라는 거고 포탄을 지원해줬다는 건데 155mm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포탄인데 이것을 뭐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에서 양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 새로운 팩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하는 그 155mm 포탄을 미국에 수출했다라는 것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다만 이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걸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양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1개월째 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귀하는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특집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이 포탄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에부터 반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하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에 포탄이 없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찾아서 이거를 미국이 대신 사줘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였는데 하여튼 포탄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어떤 제공했다라는 것,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한마디로 교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벌였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다시 되찾은 영토는
거의 미미하다. 뭐 도시 하나도 안 된다. 예. 그런 얘기고요. 또 최근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가 약간 자신감을 찾았는지 계속 그 동부전선 쪽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들리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안 좋은 소식은 서방이 무기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는 밝히지만 미국 의회에서 이걸 과거 같이 흔쾌히 이걸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 말의 이제 핵심을 딱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크라이나 자원을 위해 배정된 돈이 바닥이 나고 있고 그리고 시간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동 정세가 나빠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그것은 곧 서방과 미국의 무기 지원이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 전선에서는 교착 상태가 되고 푸틴이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특파원 리포트 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저는 그 표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한러 관계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보다는 사정이 좀 낫긴 하지만 북한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 어머니 대회 이틀 연속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저출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 어머니 대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식과 폐막식에 이틀 연속으로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어머니 대회에서 연설한 건 1961년 김일성 주석 이후 60여 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게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곧 다름 아닌 애국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적극 떨쳐나설 때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은 그만큼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앞서 개회사에서도 출생률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저출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폐막식 연설에서 가정교양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며 어머니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아들, 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비사회적인 문제와의 투쟁에도 어머니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한의 대중문화에 북한의 젊은이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사상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사상에 대한 무장해이 현상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사상 무장 투쟁 강화를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그 어머니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대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도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의 2023 아시아 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눈에 띄게 낮은 건 아니지만 안정적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 북한으로선 중상위권 소득 국가와 출산율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대회를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인 북한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여성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교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희생으로 소방관들이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길 간곡히 바랐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모곡이 흐르고 태극기에 덮인 고 임성철 소방교의 유해가 연결식장으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장례가 숙연해지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추모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소방관들도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을 떠올리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대학 때부터 단짝인 고인의 동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으며 늘 충실했던 고인을 추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고 그때마다 너를 내 가슴에 품고 함께 갈게. 임 소방교의 어머니는 고인의 동기를 끌어안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려고 귀향할 정도로 착한 아들이었던 임 소방교. 이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기에 어머니는 웃고 있는 아들 영정에 손을 흔들고 소나트를 보여주며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희생으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아들의 희생과 청춘이 밑거름이 되어 소방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저희 가족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인력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가 소방관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소방 인력만큼은 이젠 충원과 증원 그 기조로 바꾸어 줄 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수용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싶습니다. 고 임성철 소방교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한 뒤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됐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감사원 직원들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전 권익위원장 특별감사에 관여한 감사원 직원들을 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벌인 혐의 등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조사 일정은 여전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한참 전에 전역을 한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 복무 시절에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면서 돈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스템 오류 문제가 원인이었고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역 5년 만에 받은 연락, 윤웅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교육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가지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휴가 시스템 오류부터 환수 대상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 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의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 목졸림과 과다 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고 남편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서울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고양이 장난감의 일종으로 알려진 금속 재질 둔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서울 지하철 경복궁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이 중요한데 여전히 안전을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할 수 있다는 공포가 처음 공론화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분당선 야탐역에서 퇴근 시간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한 건데요. 당시 27명이 다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6월이었죠. 분당선 순회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인파에 깔리는 걸 피하려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14명이 다쳤습니다. 자, 이 순회역 사고를 계기로 에스컬레이터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서울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10여 명이 넘어져 이 가운데 2명이 다친 겁니다. 자, 최근 10년 사이 전국에서 발생한 역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알려진 것만 최소 6건인데요. 자,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00여 개 가운데 3대 중 1대꼴로 아직 방지 장치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주행 방지 장치가 사고를 모두 막아주는지 역시 미지수인데요. 6개월 전 분당선 순회역에서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또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 2건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발생해서 이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서 나아가 에스컬레이터 안전점검 방식 개선책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화물차나 버스 같은 대형차의 경우 운전석 높이가 높아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국 처음으로 대형 차량 전용 이렇게 반사경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앞 건널목, 어린이 2명이 신호에 맞춰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우회전하던 버스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린이 1명은 버스에 치여 쓰러졌고 결국 바퀴에 깔려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커다란 차체에 운전석 높이까지 높아 사각지대를 지나던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백미러를 보는데 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 잘 안 보일 때도 많고 뭐 신경 안 쓰면은 사고 날 확률이 많죠. 사각지대를 비추는 반사경은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따라
1.8m에서 2.5m 높이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고가 높은 대형 차량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가 반복되는 대형차 사고를 막으려고 3m 높이 대형차 전용 반사경을 초등학교에 달았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용해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진 끝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설치 높이를 높게 시범 설치하여 또 우리 어린이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시설을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울산에 설치된 키높이 반사경이 반사경 설치 지침 개정까지 이어져 대형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나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내년에 4인 가족 기준 13%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또 4인 가구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올 초 1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그대로 지원합니다. 양대 노총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추가 유예되는 데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미 3년이나 유예해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또 연기한다면 그동안 법 적용을 착실히 준비해온 기업만 바보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중대재해처벌법 계약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을 강조해온 노동부가 관련 법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유예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식약처에도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광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제품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년 전보다 중국산 요소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게 있는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소수 문제. 그러니까 결국 2년 전 사태로 재현되는가, 그리고 그 2년이나 시간 동안 수출 다변화를 포함해서 뭐가 있었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그렇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은 중국이 왜 이렇게 보류한 걸까요?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면 질소비료 공급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을 자제하라. 그리고 국내 내수 우선 공급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역시 산업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내 요소
공급 부족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네. 명시적인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수출 다변화라고 했는데 수입 다변화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요소가 지금 산업의 어떤 좀 필수 소재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하나가 비료용이고 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유차에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린 답변에서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소 공급 부족 문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어떤 의견과는 달리 네. 정치적인 해석을 제대로 해본다면 네. 사실 2년 전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2년 전에 요소 공급을 차단했었던 일이 있었을 때도 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내 요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견주어서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이 오로지 그냥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급 예. 부족에 따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요소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첫 번째는 산업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석유화학 발전에 걸쳐서 이 탄소를 저감하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 이 요소 공급이 제한이 되면 제조 공장이 제대로 네. 가동이 안 되겠죠.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주력하고 있는 차량용입니다. 그럼 차량용 요소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구동이 안 되니까 차가 멈추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류용도 문제고 가정용도 문제지만 구급용이나 응급차 또 국방용과 그렇죠. 같이 예. 요소 공급 문제가 좀 제동이 걸리면 여러 가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용입니다. 농업용 비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네. 이 요소 공급 차질은 뭐 상당한 문제를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불과 2년 만에 다시 요소수 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일단 언론 보도로는 3개월치는 비축돼 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데 네. 요소수가 좀 이렇게 한없이 오래 비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소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상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정부에서도 입장을 표명했던 것처럼 3개월치를 확보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산업용이나 또 차량용이나 농업용 전반에 걸쳐서 요구되는 그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요소 공급 차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요소 공급 차단을 만들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 커다란 그 구조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국발 공격이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우려할 바가 많이 있고 특히 수출 쿼터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수출 쿼터제를 도입해서 중국 내 민간 기업들이 이 수출을 충분히 하지 못하도록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또 격돌할수록 특히 이번에도 IRA의 주요 우려 대상국에 편입을 시키면서 네. 이런 것을 경고하는 것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을 넌지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간대 학자께서는 이번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외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중국의 어떤 수급 문제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네.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조금 전에 수출 쿼터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면이 좀 오래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게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요소 공급 부족 문제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네.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산업부 입장에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조사 결과를 만약에 이건 정치적 의견이 담겨 있다라고 산업부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커집니다. 네. 또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해당 협회가 만약에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편 드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입장 표명을 명시적으로 한다면 더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넌지시 이렇게 한국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압력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는데 아무튼 네. 중국이 무슨 이유로 무슨 속내로 이런 조치를 하든 간에 네.
언제라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네. 보면 지난해 60%대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올해가 90%대였나요? 91%까지 그렇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꿔 말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정말 전적으로 많은 비중의 요소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소 공급 대란이 있을 때 그때뿐이었고 그때 뭔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나라의 우회 수입을 좀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든가 네.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뭐 국산화라든가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그때는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예. 제자리로 돌아간 모습이죠. 물론 업계에서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요소라는 것이 이 저부가 가치 영역이고 또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비용은 또 무게가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인 어떤 물류비를 생각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물류비를 감안한 요소 공급 가격을 생각한다면 중국보다 더 저렴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이렇게 많이 의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니까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은 과연 그냥 단순한 어떤 산업적인 원자재일까 아니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요 혹은 기간 산업에 해당되는 영역일까라는 네. 것을 구분해 놓고 우리도 요소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쿼터가 아니라 네. 우리도 요소를 적정 부은 여러 국가의 다변화해서 의존하는 체제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쿼터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2년 전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어떤 좀 대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좀 안 됐고 그동안 네. 뭐 했냐 이런 사설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쿼터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소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소재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다변화 체제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요. 예. 이 이야기는 사실 2년 전부터 드렸는데 우리의 영토는 제한적이에요. 자원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자원의 영토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유인한다든가 또 여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전략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네.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가 또 금값 얘기로 넘어갈 텐데 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 상승폭은 좀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이 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가 여러분이 체감이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물가도 비쌌는데 3.3%나 또 올랐어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떠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물가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물가 상승률의 정점을 기록했었던 지점이 22년 7월인데 네. 그 정점으로부터 물가 상승률은 중장기적으로 우하향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우하향. 네, 우하향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좀 어려운 용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2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다소 이렇게 2%를 향해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덜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2%를 향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덜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만한 요인들을 뒤로 미룬 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뒤로 미루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가격 인상 압력을 억제하고자 노력한 것들도 지금 당장 가격을 못 올리지만 또 눈치 보고 나중에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적용되고 우리나라만의 사정이지만 네. 국내에는 또 여름에
풍수의 피해가 심했고 또 추석 연휴 때 굉장히 많은 성수품 준비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만의 주제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믹스돼서 우리나라의 물가는 다른 나라의 물가 상승 안정 속도보다 좀 더디게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더디게 만드는 요인에 최근 뭐 YTN 보도도 여러 있었습니다만 슈링크플레이션 또 스킨플레이션 이런 것도 한 몫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롱이다,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네. 수 있겠는데 물건의 가격은 못 올리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그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 스킨플레이션인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격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용량으로 치면 가격은 오른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맞아요. 물가 상승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의 눈속임을 이루는 그런 물건의 가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용량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또 품질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시키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당국자가 꽃샘추위에 비유하기도 했던데 정부가 일단 10월 물가 안정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은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가 안정 지금까지 논평 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미국 물가랑 비교해 보면 22년 6월 당시 미국은 9.1%였고요. 우리나라는 6.3%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역전돼서 미국 물가는 3.0%고 우리나라 물가는 3%대 초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전된 것도 무섭지만 절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곧바로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 중반입니다. 네. 한국 경제는 1.4% 성장합니다. 성장률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또 너무나 높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뭐 이 물가 안정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그 산물, 그 결과물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쉬운데 3분만 더 쓰기로 네. 하고 자 금값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랑 흔히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네. 자, 금값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공포감이에요. 혹은 불확실성. 공포감이 많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세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로 지키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중동 전쟁, 이 중동방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을 지켜내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금에 대한 선호가 강했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그러면 무이자에 해당되는 은행 저축은 매력적이지 않죠. 상대적으로 무이자 상품이 아닌 다른 매력적인 상품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돈이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금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금을 찾아 이동한 것이다. 자, 바로 그 금리 인하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금을 포함해서 지금 동시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금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네. 좀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네, 금을 이른바 디지털 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처럼 금에 많이 비유되기도 하는데 또 극단적으로 다른 자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소위 금은 안정 추구형 투자 자산이라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은 공격적 투자 자산, 위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그 국면일 때는 이것을 회피합니다. 근데 요즘처럼 금리가 이제 곧 인하될 거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하면 코인 그리고 주식. 최근에 코인 가격과 주식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러합니다. 반대로 제가 주의할 점을 좀 드린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국 마셨다는 표현이 있죠. 당장 금리 인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또 곤두박질 칠 수 있고요. 실제 금리 인하 시점으로부터 실제 나타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초 남아서 이런 기조가 좀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려운 코인은 질문입니다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거품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되거나 할 때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코인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 주죠. 12월 14일 날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더 할 겁니다라는 발언 하나만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코인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변동성이 큰 그런 자산 시장이니까 투자 의사 결정에 좀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파월의 생각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비둘기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이른바 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쇼핑몰 가격만 보고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비싼 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며 와인이나 위스키 등의 해외 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6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류 해외 직구는 4년 만에 344억 원으로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판매 가격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택권이 더 많은 것 같고 세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소비자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와인과 위스키 각 10종류씩 20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실제 판매 가격은 많이 달랐습니다. 와인은 10개 제품 가운데 8개가, 위스키는 10개 모두 국내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해외 제품은 총 구매 비용이 적게는 7%, 많게는 200% 더 비쌌습니다. 배송비와 세금이 나중에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배송비와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금은 상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에 구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해외 직구로 위스키를 31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관세, 주세 등이 붙어 결국 42만 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관세와 주세를 포함한 주류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 산정 기준을 참고해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이번 주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마치 초봄 같은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의 질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위가 풀리자 포근한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3.8도로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10도를 웃돌며 예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국 내륙에 온화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성질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금요일 서울 낮 기온이 15도, 제주도는 무려 2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은 3월 중순, 제주도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우리나라는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고 6일 잠시 비가 내린 뒤 7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도 더해지면서 기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근한 겨울 날씨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풍을 타고 오염 물질이 서해를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6일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6일 밤 동안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에서 폐렴이 계속 퍼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때 시행했던 건강 코드가 다시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폐렴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서도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작한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은 이제 어린이를 넘어 성인에게도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신종 바이러스는 아니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확산일로입니다. 发生了一些个别地方发生一些儿童的感冒的事件，这其实在任何国家都会发生，而在中国处在有效的管控之下。 폐렴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천성과 광둥성 정부 등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 전자통행증이었던 건강 코드를 다시 시행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사라졌지만 누리꾼들은 코로나19 때 통제 악몽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는 도착 승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타이완이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인도네시아도 국경에서 검문과 중국발 여행자에 대한 주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자카르타 보건국은 이 폐렴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 개체를 일찍 발견하고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밀 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산란계와 토종닭 농장은 현행 월 1회에서 2주마다 한 번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유경 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검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후 위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유럽에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선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서봉국 기자입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선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Я уже сколько,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7년 안에 억제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결성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2030년 이내에 1.5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50%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얘기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바다 위로 고층 건물이 우뚝 솟아오른 멋진 해상 도시죠.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기 저 높은 건물이죠. 부르즈 할리파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건물인데요. 자, 이렇게 바닷물을 없애보면 알아보실까요? 네, 사막 위 기적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두바이입니다. 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 세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시각화한 이미지인데요. 다른 곳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은 이렇게 물바다가 됐고요. 또 얼마 전 윤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국빈 방문했던 곳이죠. 영국의 버킹엄궁. 나중에 배를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단체는 이렇게 지구 기온이 3도 올라가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무려 8억 1천만 명이 집을 잃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500만 명입니다. 네, 심각한 기후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많은 없겠죠. 두바이에선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자베르 총회 의장이 이 화석 연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화석 연료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복해 말해왔다면서 서둘러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Reports in The Guardian of your comments that there is no science behind calls to cut fossil fuels. Do you maintain this? I honestly think that there is some confusion out there and misrepresentation and misinterpretation. 네, 오비 일학일까요? 여기다 알자베르 의장, UAE 국영 석유회사 최고 경영자이기도 해서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때 불필요한 논란 속에서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면서 아까 보셨던 물에 잠긴 워싱턴, 또 배를 탈 만큼 잠긴 영국 버킹엄궁, 악몽 같은 물바다가 한 발짝 한 발짝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해외 원정 도박 자금을 불법으로 환전한 이른바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송금이 자유로운 가상자산을 이용해 현지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는데 국내 첫 적발 사례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곳이지만 금고를 여니 현금 따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해외로 몰래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환전 업무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저 여기서 뭐 사러 오는 사람 있으면 채도 팔고. 예. 그러고서 이거 돈 해결하려고. 이들 조직은 국내에서 받은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뒤 다시 필리핀 현지 카지노에서 현금화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거액의 돈은 고스란히 원정 도박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달러와 연동돼 가치가 안정화된 가상자산 테더의 특성을 이용한 건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오간 돈만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희 수사기관의 그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에 비밀 사무소를 두고 이제 모금책 도박꾼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 도박꾼들의 자금 증빙까지도 받아가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싼 값에 사기 위해 유령 회사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불법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총책 40대 A씨를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외로 달아난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 지민과 정국이 오는 11일과 10일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팬들의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오늘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RM과 B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입대할 예정이고 지민과 정국은 동반 입대할 예정이라면서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들의 현장 방문을 삼가하길 당부드린다면서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올 시즌 K리그1에서 가장 빛난 별로 울산의 중앙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국가대표이기도 한 김영권은 아시아 정상을 향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창단 후 첫 2년 연속 K리그 우승을 이끈 김영권 선수가 가장 빛나는 별로 선정됐습니다. MVP는 울산현대 김영권 선수입니다. 김영권은 올 시즌 경기력이 안 좋을 때 홍명보 감독의 격려로 힘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경기 못하면 어떠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이 좀 뻥 뚫리면서 올 시즌 우승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영권은 시즌 중간 중동으로부터 거액의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감독과 상의한 뒤 거절했습니다. 결국 우승과 최우수 선수상 트로피를 동과 바꾼 셈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가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 트로피는 여보의 땀과 노력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트로피라고 생각해. 행사장에서는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며 팬 서비스를 한 김영권은 이제 클럽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표팀에서는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많은 걸 잃었지만 아시안컵에서 아직 우승이 없기 때문에 그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는 물론 골 넣는 중앙 수비수로 클럽과 대표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의 겨울은 휴식이 아닌 땀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이정우가 오늘 밤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본격 협상에 돌입합니다. 5천만 달러 이상의 단연 계약 전망이 현지에서 잇따르면서 소속 구단도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이정후의 시간이 막이 올랐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정후 포스팅을 30개 구단에 알리면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미 관심을 보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양키스, 샌디에이고 외에 또 다른 부자 구단 뉴욕 매치도 이정후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는 현지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관심은 계약 규모입니다. MLB 네트워크와 팬그래프스가 4년 6천만 달러를 예상했고 ESPN이 5년 6,300만 달러,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가 5년 5천만 달러, 디 애슬레틱이 4년 5,6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이정후가 협상의 대가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소속 구단 키움도 내심 설레는 분위기입니다. 현 포스팅 시스템은 선수가 2,500만 달러에 계약할 경우 보장 금액의 20%를 소속 구단이 보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계약 규모가 더 크면 초과 금액의 일정 부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후가 6천만 달러에 계약한다고 가정하면 키움이 챙길 수 있는 돈은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정후의 매제 LG 고우석도 함께 포스팅됐습니다. 앞서 오승헌과 김광현을 영입한 전력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헐값엔 안 보낸다는 LG 구단의 조건에 만족하는 액수가 제시될지 관심입니다. 두 선수의 계약은 협상 시한인 내년 1월 4일이 임박해서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도 겨울 추위가 쉬어가며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추위 걱정 없겠는데요.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 요란한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이렇게 비의 양이 적은 탓에 미세먼지를 해소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대구는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가 13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